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주말에 글로벌 유동성 관련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의 이란 공습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동성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은 주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그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이 얘기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스텔스 폭격기가 이륙했다. 그 얘기 나오면서 그것이 괌 쪽으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공격한 것은 이란이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들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습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벙커버스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벙커를 파괴하는 가장 큰 폭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산시장하고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증시 초반에 플러스를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 정도 시차가 나죠. 지금 현재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오후 1시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말 휴일에 열리는 장외거래 사이트에서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1% 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점 기록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크 지수 말고 일반 지수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흐름 보면은 새벽에 쭉 빠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서 급반등하고 그 이후로는 급등락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점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때 기록했었던 그 고점하고의 중간 정도 되는 그 정도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스텔스 폭격기가 이륙했고 그게 괌으로 향한다. 그런 얘기가 한두 군데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소스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 얘기를 다뤘는데 그 시간대에 비트코인 흐름 보면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보도됐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시세 보이다가 우리 시간으로 3시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이스라엘 타임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제 5시 16분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 정도 되는 그 시간에 기사가 떴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유동성 관련된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자료를 좀 정리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이 기사가 툭 뜨길래 그때 딱 보니까 오후 5시 16분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였고요. 비트 스텔스 폭격기가 괌을 향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뜬 거죠. 내용 보면 2대에서 4대가량의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6대의 공중급유기가 미주리주 존슨 카운티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괌 해군기지를 향해서 이륙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괌 해군기지 말고 이란에서 한 3,500km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서도 계속 비행할 수 있다. 목적지를 이렇게 2개의 경우로 표현했었습니다. 이 디에고 가르시아가 인도양에 위치한 인공섬인데 중동 쪽으로 활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위치다 이거죠. 그걸 배경으로 한번 또 AI로 만들어 보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고 미주리에서 괌까지 거리가 11,500km고요. 보통 순항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16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주리에서 이란 쪽으로 가도 거리가 비슷합니다. 11,000km. 그런데 일단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가면은 이란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시간이 좀 적게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5시간이 채 안 걸리겠죠. 대부분의 언론사가 B2 스텔스 폭격기가 괌으로 향한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괌 쪽에 도착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보도된 시간이 약간 좀 늦어졌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보도된 건 이 정도 시간이겠지만 실제로 괌에 도착하건 이란에 도착하건 아니면 디에고 가르시아로 도착을 하건 대강 이 시간 정도면은 어느 쪽이든 도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괌 쪽으로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던 그 시각에서 보면은 괌 쪽에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란인가 그러면서 자산시장에 악영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지기 시작한 게 4시 전후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실제로 스텔스 폭격기가 떴다라고 보도된 건 그 전날 밤이었고요. 그로부터 한 10시간 넘게 지난 시점부터 자산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고 실제로 스텔스가 뜬 건 그 이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37시간을 논스톱으로 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왕복으로 7,000마일을요. 괌까지나 이란 쪽이나
일반적으로 16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왕복 37시간, 그러니까 편도로 보면 19시간 정도 걸린 거죠. 이 4시부터 7시 이 시간 사이보다 19시간 전 그때쯤에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출발 시간을 왜 따지냐면은 이란에 얼만큼의 여유를 줬는지, 힌트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따라서 또 이란도 대응 수위가 틀려질 것이다,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위 조절된 그런 공격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힌트는 줬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언론사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보도가 되고 있었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전개 상황에 있어서는 예상할 수 있는 변수 중에는 이러한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에서는 3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3가지라는 것인데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할까, 그리고 이러한 공습이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시켰는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만약에 농축시설이 있었다면 알려지지 않은 곳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의 공습이 핵개발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확실성도 또 있는 것이고, 3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종종 경제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때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에 관련해서 이런 무력 수단을 사용했을 때 친미 정권 수립이 향후에 가능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3가지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무력과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향후 이란 정권하고의 관계, 그것을 감안한 이 3번째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아마 이런 쪽으로 또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면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란 쪽도 그렇고 미국과 이스라엘 쪽도 각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그런 자료를 만들 때 이 크링크라는 이 축이요, 여기 새롭게 나타난 이 축이 달러하고 연동돼서 달러 자산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으로 파악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하고 연결하는 그런 2가지 관점으로 유동성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얘기로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크링크요, 차이나, 러시아, 이란, 그리고 노스코리아, 그 나라들의 첫 글자를 따서 조합을 했는데 이러한 신조어가 2024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또 올해에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동맹관계는 아닌데 이 러시아나 이란, 그리고 북한과 이란, 또 중국과 이란,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동맹관계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무역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측면하고 외교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입을 할 때 US 달러나 유로보다도 이들 국가들의 통화를 서로 인정을 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러시아 루블, 중국 위엔화요, 이렇게 수출입할 때 비중이 많이 서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러시아 수출입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달러나 유로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오일 수출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 비중이 거의 80%에 해당이 되고 예전보다 집중도가 훨씬 커지는 거죠. 중국도 커지고 인도 비중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인도의 경우는 이 동맹과 비슷한 이 관계보다는 브릭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오일 같은 경우도 중동과 러시아산이 50%가 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특히 자원 수급 관계에 있어서는 이들 4나라가 서로 상호 협력을 하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 결제 통화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 크링크를 깨는 그러한 방식을 각국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4나라를 분리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러한 분리 전략을 쓰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이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이스라엘 카드 쓰면서 고립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는 미사일 포함해서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고립이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직접 상대를 하면서 무역 관세 전쟁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럽하고 거리를 약간 더 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죠.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면서
에너지 시장에서 이들끼리 뭉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고립이 지속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네 나라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분쟁, 그리고 미국이 이쪽으로 개입하는 데 있어서도 나머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 톤이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죠. 미국이 한꺼번에 이쪽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국가를 각각의 방향으로, 각각의 재료로 하나씩 끊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고, 그것이 이란의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축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나토 의회 산하에 회의기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의회 차원의 협의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55년에 설립된 그런 기구인데, 이쪽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 내용을 보면 이번 5월에 나온 보고서를 봤을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나토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향후 계획 관련한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북한의 미사일과 포탄, 이란의 드론, 중국 기술이 포함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같은 시각입니다. 나토하고 미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부적인 움직임 보면 하나의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 측면에서는 약간의 시각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국방비 지출 늘려야 된다. 방위산업 역량을 확대해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의 국내 억제 요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 생산 보장을 권고한다. 이게 나토 쪽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늘리라고 압박을 넣은 것도 사실인데, 나토 내부에서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나토뿐만이 아니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같이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군사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사이버 방어 강화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과 선택적 외교를 육성해서 나토는 모스크바를 더 고립시켜야 되고, 그러한 국제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G7 박차고 일어났는데 이분은 남아서 뭘 하고 있느냐. 그때 젤렌스키 쪽을 한번 보자. 이 둘의 관계 한번 보자. 그 말씀 드렸었죠. 예전에 우크라이나 방문했었던 이 사진하고 이 모습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G7에 포함된 여러 나라 국가들이 과연 소외된 것인가, 트럼프에 의해서 바보가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분의 역할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는 스텔스 폭격기 뜨기 전까지도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요. 이 기지가 영국령이라는 것이죠. 이 영국의 군사기지를 사용해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륙하는 것, 그것을 트럼프가 원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협조해야 된다. 제레미 헌트 전 외무장관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군사적 지원을 원한다면, 그것을 구한다면 영국은 그쪽에 서야 된다. 그리고 일단 군사 행동이 시작되면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더 방위비를 부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축이 있다면 그 반대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스토리의 중반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산시장 쪽에 대한 영향은 항상 그랬듯이 악재가 터지니까 반등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빠진 게 한 가지가 유가 흐름이 빠져 있습니다. 내일 이후에 유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점 하나 하고요. 앞으로도 이 나머지 3개 국가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상대적 침묵이 좀 지속될 것인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B2 스텔스 날아가는 10몇 시간 동안 보도가 계속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의 문제가 이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 그게 많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회견 이전까지 계속 빠져내려갔었던 이 모습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그 반대의 모습,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언제부터 소식이 전해졌고, 언제부터 빠졌고, 언제 반전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향후의 흐름, 주초에 어떻게 나타날지, 유가 흐름하고 더불어서 다음 주 초반 정도면 대강 윤곽이 잡히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자산시장 기준으로 이러한 저점을 노리는 측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이 달러 인덱스 97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제가 이 97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초에는 제가 주말에 준비했었던 내용, 이 새로운 축에서 연결되는 달러 중심의 유동성, 그리고 7월에 추가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 관련된 미국 국채와 연결되는 유동성, 그 두 가지 측면의 얘기,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